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제 만찬 회동에서 의정 갈등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부터 만찬 얘기 포함해서 당면 현안들을 짚어봅니다. 어제 진행된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책 토론회는 시행론과 유예론이 맞서면서 일단은 결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꼼꼼히 짚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1시간 반가량 만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없이 20여 명이 참석하는 단체 만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손수조 대표님, 이번 만찬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만찬이 독대 이슈로 다 지금 이슈가 함몰된 상황이죠. 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독대를 했느냐 마느냐,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모든 언론의 이제 주목이 다 이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제 독대를 청했다, 거절했지만 다시 청했다, 이 모든 것을 언론 플레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독대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고위 관계자에게 요청을 했고 그 했던 사실을 이제 한지아 대변인이 뭐 한국일보인가요 어디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왜 대통령실은 이거를 언론 플레이로 볼까? 사실 정치라는 것이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될 만큼 뭐 누구와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뭐 옆에 섰다 어디에 섰다, 뭐 앉았다 섰다, 이 모든 행위들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이 밖으로 해야 될 얘기가 있고 또 물밑으로서 조절을 해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대표와 대통령실의 어떤 독대 이슈는 저는 언론으로 나와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이것이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것을 고스란히 국민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만찬이다라고 평가됩니다. 서영주 네. 소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대통령실 측이 아마 정무수석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또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대를 거절당하고 현안 논의 없이 만찬이 끝난 뒤에 당대표가 다시 대통령 독대를 요청한 상황. 네.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뭐 여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에게 따로 만나고 싶어요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좀 이상해요. 원래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은 가까운 사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여당 대표가 따로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만찬에서도 인사말도 못하게 여당 대표를 하고 그 90분이라는 시간을 같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만나고 싶어요라고 재요청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국민들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손잡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머리를 맞대도 부족할 판에 이거 대책 없이 너무 한가로운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만한데요.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런 외부적인 독대 요청 부분들도 조금은 초보적인 부분들,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왜 여당 대표로 야당 대표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앉고 전화하고 뭐 대화도 하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공적인 부분과 사적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는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에 만찬 자체에서 먹고 마시고 외에는 뭐가 남았을까? 국민들은 속이 터져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독대 재요청은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언더독 전략으로 가서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독대를 요청했으나 두 번째의 독대 요청은 전략적 접근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독대 재요청, 당정 갈등론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과 문답을 가졌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독대 요청 다시 하신 이유는 뭘로 알면 될까요?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그런 말씀을 나눌 만한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독대 요청이 한 번 거절됐었고 그리고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정 갈등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정치는 민생을 위해서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 과정이죠. 너무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당정 갈등 아니냐 그랬더니 너무 그렇게 해석하지 마라. 정치는 민생을 위해서 대화하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이다.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 자, 최영주 소장님. 네. 어떤 것들을 논의하려고 할까요? 중요한 한 현안이라는 것들 네. 독대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현안이 뭘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대통령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한동훈 대표와 얘기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이야기겠죠. 첫 번째는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 자체가 정부가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 나름대로의 대립각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님 좀 물러나셔야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서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면을 구길 수 있죠. 보통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면박을 주면 그게 더 솔직히 좀 불쾌한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만나자겠던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 배우자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명품백 사건이 특검이 넘어와 있고 거부권을 통해 다시 국회로 넘어가면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당대표잖아요. 그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부분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는 것들이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것들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세 번째 최근 공천개입 문제도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얘기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법을 주지 않으면 국회로 돌아가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 혼자만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가장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이거를 묻고 답을 얻어야만 본인이 행동에 지침을 삼을 것인데 저는 자꾸 이게 대통령이 피해서 될 문제가 있는데 왜 피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손수조 대표님. 대통령실이 직접 촬영한 사진만 공개한 것도 좀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실 전속 사진사가 뭐 4장인가 이렇게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이렇게 돋보이고 주목받는 구도가 됐다고 해요. 이런 부분 뭐 작은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이게 뭐 영상 쪽 보도 이쪽에 이제 종사한 사람들은 유심히 그런 걸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만찬 자리에 대한 사진을 뭐 어떤 것을 낼 것인가, 뭐 당연히 대통령이 주목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것은 너무나 좀 협소한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만찬 자리입니다. 이 만찬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가 뭐 여기 만찬하면서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하고 뭐 여야 의정 문제, 뭐 의정 갈등 문제 이런 거 뭐 얘기는 허심탄회하게 서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채널과 메시지가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여야 뭐 고위 당정 협의회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도 만나서 그런 여러 가지 특검 문제도 이미 상의한 바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채널들은 이미 다른 것에 있는 것이죠. 이 만찬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들은 사실상 아니었죠. 그리고 독대와 관련된 문제도 정말 한동훈 대표가 진심으로 이 뭔가 이 풀어나가려고 하는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진심이 있었다면 이것이 언론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앞서 한동훈 대표의 멘트도 들으셨겠지만 뭐 이 꼬인 뭔가를 풀고 싶다.
라고 하는 멘트를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초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정말 초등학교 반장도 안 할 만한 이런 초보적인 아마추어적인 실수를 과연 여당 대표가 했을까? 그것보다는 어떤 저는 실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독대를 하고 싶고 풀고 싶으면 물밑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냐 하면 그거를 흘리지 않았다는 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표 측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아마 요청하는 과정에 기자들이 옆에서 들었다는 그 어떤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저는 판단하기로 그 모든 것이 아마추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컨트롤할 수 없다면서 무슨 여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모든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메시지와 의도가 저는 오히려 있다고 보고요. 한동훈 지도부 측이 이번에는 실수를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대 이슈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찬에서 무슨 현안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빈손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너무 과하고 이 현장과 메시지와 채널이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 독대 무산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 동시에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더 굳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영주 소장님. 네. 이번 회동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불쾌한 이유가 있지요. 독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표면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은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더독 전략이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뭔가 센 사람 대통령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쓴소리를 하려고 하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거기가 대통령은 그걸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밑에 있으면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반전의 묘미를 계속 구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거 독대를 흘린 게 이거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한 거 아니야? 순수성 없는데 라는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되게 대통령에게 굉장히 압박을 받고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만 더 강화가 되고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여론을 본인한테 가져와서 차별화를 여론전을 통해서 밑자락을 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김건희 특검법이 돌아오거나 최병 특검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그때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마냥 독대를 거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관련해서는 잠시 후 만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 인터뷰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책 토론회 열었습니다. 시행론과 유예론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토론회 시행팀으로 참석했던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유예팀을 향해서 뭐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주식시장 우하향을 신념처럼 믿는다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수저 대표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 토론회에서 이제 김병욱 전 의원이 이제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유예론자죠. 이대로 가면 이제 한국 시장이 점점 나빠지지 않느냐, 우하향 되는데 이때 금투세를 시행해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제 민주당의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행하자는 쪽이죠. 네. 김영환 의원이 아니 그렇게 한국 시장이 그렇게 나빠지면 인버스 투자 그러니까 역투자죠. 그러니까 나빠졌을 때 오히려 투자해서 이득을 보는 거죠. 그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네.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이 나빠지는 것에 투자를 하라고 국회의원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네. 한동훈 대표 역시 이제 페이스북에 그럼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점점 나빠지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소영주 소장님 또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네. 국회의원 발언 맞냐 이러고 비난을 쏟아냈는데 자, 토론 과정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김영환 의원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입장에 대한 근거들을 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잘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찬성과 그다음에 유예 부분들이 당에서 존재하고 네. 그러면 각자의 주장을 통해서 무엇이 맞느냐라는 토론이 장이었기 때문에 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진 개미 투자자들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토론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에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안 자체는 민주당이 유예한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다는 측면에서는 단지 김영환 의원의 찬성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토론자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버스 부분들은 좀 다소 설명을 좀 더 했었어야 돼요. 찬성에 대해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인버스 투자 자체는 전체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이거는 말하자면 리스크 헤지의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네네. 것인데 마치 이거를 오양이 되면 인버스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했던 것들은 개미 투자자들한테 이런 부분은 조금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조금 비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김영원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유해 쪽에 약간 더 무게가 실렸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성호 의원이 의총을 통해서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지 토론에 맡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금투세 시행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5선 중진이고 이재명 대표의 40년 지기. 그거 사실은 친 이재명계의 한때 이제 좌장이다 이렇게 불렸던 분입니다. 그 상당히 그 금투세 유예 쪽에 좀 무게를 싣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점이 이제 주목이 되는데 우리 서영주 소장님 네. 보시기에 정 의원 개인 의견일 뿐입니까? 아니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까? 일단 뭐 당의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의 시행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직은 이 주식시장의 부양 부분에 있어서 과연 금투세의 지금 시행이 네. 건전한 금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1,400만 어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심리적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유예를 통해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한 후에 네. 나름대로 이게 시행이 될 만한 어떤 체질이 개선된다면 그때 하는 게 낫겠다. 라는 것들이 민주당의 안으로 지금 거의 뭐 중론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폐지까지 얘기하는 부분들은 정성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거는 같으나 유예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예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에 지도부에서 얘기할 건데 어제는 토론회보다는 정책의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못하는 게 토론회로 하는데요. 정책의총장에서 의원들끼리 어떤 경론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충분히 지도부가 반영을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손수저 대표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싼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우려스럽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투세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뭔가 바로 이제 금투세를 시행할 분위기가 강했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한 것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불집힌 면이 있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 당대표 도전을 하는 국면에서 이제 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이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유예 폐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금투세 논란이 급물살을 탔는데요.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 위원장은 굉장히 금투세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의자였죠.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이제 또 진성준 위원장을 그대로 유임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또 행보들이 마치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래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 수정해서 계속 가는 것처럼 또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번 토론회를 끝나서는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유예 혹은 또 정성호 의원님은 폐지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사실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굉장히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이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적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신 걸로 보입니다. 서영주 소장님은 반론 있을 것 같아요. 뭐 갈짓자가 어디 있어요. 일단은 정책이라는 것들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폐지하자. 안 된다. 여야가 합의했던 부분입니다. 여야가 당시에도 2020년, 22년인가요? 그때도 예를 들면은 매우 많은 고심과 토론 끝에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지금 필요 없으니까 폐지해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론과 여러 가지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을 지금 한 번 유예를 더 했지만 한 번 더 유예를 함으로써 이 금투세는 결국에는 뭐 말하자면 세원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자라는 그 대원칙을 지키되 결국엔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는 일단은 한 번 더 유예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갈짓자 행보라고 기재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내일 의총이 열린다는데 의총에서 결론 날 것 같아요. 아마 대략적으로는 뭐 어제 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도부가 지금 뭐 이제 재보궐이 있긴 한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만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 기소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8시간 넘는 치열한 토론과 심의 끝에 8대 7. 이거 본래 야구에서 무슨 스코어인지 아세요? 케네디 스코어. 네. 8대 7. 야구는 8대 7이 제일 재밌다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얘기인데 어쨌든 8대 7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됐습니다. 앞서 수사심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백을 준 사람 기소, 받은 사람 불기소. 손수조 대표님 어떻게 된 겁니까? 네, 8대 7 케네디 스코어 참 재밌게 돼버렸네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핵심은 이거죠. 직무 연관성, 그죠? 그리고 이게 대가가 있었느냐 여부, 예, 이건데 결국 이제 이게 수사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단순한 그런 법리 해석도 해석이지만 그 외적인 어떤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네. 그 판단의 근거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앞전에 있었던 김 여사 관련 거기서는 사실 아무도 기소해야 된다고 얘기하지가 않았어요. 기소 의견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8대 7로 아주 근소하게 기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직무 연관성 가장 중요한 대가가 있었냐 이 부분은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기소를 하기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법리적인 부분은 또 다른 뭐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또 있겠지만 지금 그냥 표면상으로 나온 것으로는 어떤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연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소까지 이어지기는 힘들다 봅니다. 자 서영주 소장님 네. 수사심의위의 두 가지 권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가지 공고라는 게 이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인가요? 아니면 최재형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두 가지 이제 한쪽은 불기소 한쪽은 기소. 네네. 어떻게 뭐 김건희 여사 평가하십니까? 수사심의 자체는 검찰과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무혐의가 딱 떨어졌던 수사심의였죠. 당시 최재형 목사가 제가 가서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그냥 검찰도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입니다 했고 김건희 여사 측 변호사도 저희가 무혐의입니다 하니까 당일 수사심의는 설명을 듣고 무혐의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을 내렸겠죠. 근데 최재형 목사는 이거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8대 7이 나온 거예요. 검찰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무죄입니다 라고 주장했고 최재형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청탁을 했습니다. 저는 유죄입니다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처벌을 받겠다는 사람과 검찰은 참 희한하게 기소를 해야 될 검찰이 아니에요. 당신은 무죄니까 그냥 죄 없다니까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들이 이거 뭐지 지켜보고 8대 7의 결론을 내린 것이고 이게 기소 공고를 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청탁을 했던 사람은 기소 공고가 나오고 네. 청탁, 부정청탁을 받았던 김건희 여사는 말하자면 불기소 공고가 나와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리 부정청탁금지법이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불기소가 있다 하더라도 뭐 알선수재 부분에 왜 이거를 적용하지 않았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신고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으면 청탁금지법상 형사기소가 됩니다. 네. 물론 형사소출이 대통령 기간에 안 받지만 그러면 걸어라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임기가 끝나고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검찰의 기본적인 공정과 상식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를 주기 위해서 수사심의에서 불기소 공고가 나온 부분들은 이건 참 희대의 검찰의 기소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있는데 그럼 위증을 했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됐는데 그럼 위증을 했다는 사람은 기소를 하고 위증교사를 했다는 사람은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위증교사도 무혐의가 되는 거죠. 이런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벌어졌다. 때문에 저는 검찰 자체도 지금 어떻게 판단할지 좀 주목이 됩니다. 자 이제 공이 검찰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식적인 검찰이라면은 기본적으로 기소를 통해서 아까 손수조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입증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소를 통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는 문제다 그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기소하는 것이고 그 기소를 통해서 재판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부가 이거는 검찰이 얘기하는 바대로 이거는 이게 맞고 이건 틀리다. 라는 것은 재판부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 재판부로도 가기 전에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이 부분을 최재형 목사는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한다는 것은 희대의 검찰의 기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야권에서는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한다 이런 그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또 불기소하고 최재형 목사 기소하고 이랬을 때 그 파장 이런 것도 검찰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손수조 대표님? 아니 지금 이 최재형 목사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판단하기로 이분은 함정을 파고 뭔가 이 특정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악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심리 결과도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왔는데요. 최재형 목사의 말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전혀 대가 없이 내가 그냥 만났다라고 했다가 다시 말을 번복하면서 사실은 뭔가 목적이 있었고 청탁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이 바뀌고 함정을 파는 어떤 불순한 목적이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전혀 이것을 대가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기소까지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보는 것이죠. 자,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 이른바 검찰개혁 3법 발의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소장님, 네. 3법 발의 검토하는 배경 짧게 좀 한번 취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얘기하면은 이거는 검찰 개혁의 일환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찰의 어떤 기소권 남용이 너무 과도하다.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검찰에 대해서 뭔가 공정과 상식에 준하는 어떤 조직을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지금 대표지만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이 법을 완전히 와해시켰죠. 시행령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시행령으로 와해시키는 악순환을 깨트리려면 결국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서 분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 검찰의 개혁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그래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입법도 이제 속도 내고 있는 법 왜곡죄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 청구 기각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한 검사 탄핵 청문회 그 여권에서는 이런 비난을 합니다. 이런 민주당의 전방위적 검찰 압박이 사법 시스템 흔들기다, 헌정 질서 유린이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비판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영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는 부분은 좀 오히려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굳이 이게 탄핵 청문회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법 왜곡죄라든지 이런 그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 청구 기각을 하는 것은 이거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정 씨. 그분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과 국정원의 어떤 무분별한 그 증거 조작으로 인해서 간첩이 됐다가요. 나중에 그 간첩이 조작됐다 해서 무죄가 됐는데 그 사람 인생은 파탄이 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삶이 복구가 됩니까? 그만큼 기소권 남용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파괴하기 때문에 이런 법 왜곡죄를 통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소권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이 검사 어떤 탄핵 청문회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손수조 대표님, 이제 민주당의 뭐 이른바 일종의 검찰 압박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의 그런 이제 표면의 외피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개혁이라는 부분이 진정성을 얻고 그 동력을 얻으려면 사실상 본인들에게 말하는 메신저에 이해상충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어떤 이재명 대표의 2년 구형이 떨어지자 말자 이렇게 마치 검찰을 압박하고 흔드는 그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 진전성에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사실상 법 왜곡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경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놓고 그 검찰이 또 수사에 대해서 법 왜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는 거냐.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면서도 앞뒤가 안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15일에 또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을 건데 이런 것을 앞두고 이재명 재판을 앞두고 뭔가 방탄을 하지 않는 거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또 이제 법 왜곡죄나 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다면 과연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법 왜곡이라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뭔가 이런 문제들 굉장히 복잡 단안한 이제 또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 모두 퇴근 차량 늘어나면서 긴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마장에서 정릉까지 20분이 넘게 걸립니다. 월곡에서는 작업을 했었고요. 이후 다시 홍지문 터널에서 성산까지 정체가 심해집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 쪽 구리에서 인창, 다시 신내에서 종암 쪽으로 막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성수대교에서 난지까지 긴 구간 정체 이어집니다. 나란히 지나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길게 답답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입장휴게소에서 안성분기점 부근까지 밀립니다. 이후 오산에서 동탄, 다시 기흥동탄에서 죽전휴게소까지 10km 구간 넘게 답답합니다. 더 가서는 판교분기점과 달래내에서 반포나들목 사이 제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바쁜 일상 속에 정보를 주는 우리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야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세상 가장 뜨거운 1타 IT 오늘은 AI의 어두운 그림자 조명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세력 헤스볼라 간 전쟁으로 희생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헤스볼라나 하마스와의 전쟁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한 무기 체계를 도입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전쟁의 비극 뒤에 숨겨진 AI 무기의 위력과 국제사회 우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헤스볼라와 전쟁에서 AI 기술을 진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나 봐요. 네, 뭐 전장에서 AI 활용 가장 대표적인 게 드론이 요즘에는 뭐 거의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영화에서 볼 법한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 전쟁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독립 매체인 플러스 972라는 매거진이 이걸 좀 이제 심도 있게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군이 A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암살 대상을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자지구 군사지역 작전에서 AI가 사용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뭐 생사를 결정하는 어떤 부분도 이 비정한 알고리즘,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의 산출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보를 수집해서 인간의 생사를 스스로 AI에게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자율살상 무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기본적으로 지금 전쟁의 양상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고민되는 건 이게 지금은 우리 컨트롤 안에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뭐 오작동이 되거나 제동불능이 돼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전쟁이 더욱더 참혹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AI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현실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소장님, 그 이스라엘군이 군사작전에 사용하는 이른바 AI 머신의 실체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있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나왔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은 라벤더라고 불리는 거고 그 시스템 밑에 붙어 있는 게 Where's Daddy라는 이제 아빠 어디 있어라는 이제 코드명이 있고 하나는 가스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뜻인데 그 두 개가 코드명이에요. 그런데 이름 라벤더는 아주 좋은 향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거에서 좀 비유를 하자면 이 향이 쭉 퍼지듯이 이 라벤더란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마스의 킬링 리스트를 만드는 AI 머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사살할지를 라벤더가 결정을 해서 정보원이 그걸 결제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그 달에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을 통해서 수행이 되게 되는 건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라벤더는 뭘 하고 있냐면 가자지구의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주민들의 중에서 37,000명을 이른바 킬링 리스트 후보로 이미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전치 사항을 감안해서 이제 먼저 타격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2번한테 뭐 공격해라 이렇게 하면은 공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그거를 공격하는 쪽은 몰라도 당하는 쪽에서 생각하면 정말 모골이 송연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라벤더가
안면 인식 CCTV로 테러리스트 이제 분류하고 네. 추적해서 사살까지 네. 모든 과정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팔레스타인에 네. 들어가려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어떤 입구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실제 이제 외국 유튜버들이 갔을 때 외국인들이 갈 때는 그냥 들여보내주는데 만약에 팔레스타인이 거기를 출입하려고 하면요. 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얼굴을 사진을 찍고 지문 인식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CCTV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고 있다가 가자 전쟁 골목골목에 지금 철장문이 있는데 CCTV가 곳곳이 달려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울프팩이라고 불리는 AI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거를 축적해서 라벤더가 테러리스트를 분류하고 이 중에서 아까처럼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제 분류하고 있는 하마스 관련자만 37,000명을 레이블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서 라벤더가 무장 세력 누군지 알아낸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네. 그러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넣은 사람만 수집했느냐?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일부고 항상 팔레스타인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37,000명을 어떤 식으로 구분한 거냐? 특징을 본 거예요. 특징을. 특징. 예를 들면 AI가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테러리스트다라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뭔가의 특징을 뽑아냅니다. 예. 그럼 그 특징과 이미지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그 사람들도 후보군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 관련된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후보군을 만들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임계값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진짜로 테러리스트가 아닌 사람도 걸릴 확률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모은 데이터 기반으로 실제 공격에 활용하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 같아요. 그 무고한 인명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엄청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이미요 말씀드린 것처럼 라벤더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딱 보고 나면 예. 포탄을 두 가지 방식으로 써요. 하나는 where steady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빠 어디 있어잖아요. 예. 집에다가 포탄을 쏩니다. 집에다가. 집에다가? 네, 그러니까는 이게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밖에 있을 땐 공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사살할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해서 집에다가 폭탄을 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가스펠은 아예 건물에다가 포탄을 쏘는 거거든요. 건물에다가? 네, 그건 이제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만약에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모여 있다고 추정을 하면 쏘는 건데 문제는 이게 100% 정확하냐라는 거예요. 이 지금 보도들에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90%의 정확도가 나올 때부터 이걸 지금 이미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10%는? 그럼 그건 이제 사람이 죽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예 인계치를 어떻게 설정을 해놨느냐.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테러리스트가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 한 사람이 죽을 때 민간인이 몇 명까지 죽어도 된다는 인계값을 설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한 명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기본 타겟이면요 15명까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90%의 확률을 가진 이 공격 무기가 가서 네. 거기서 어차피 터트려서 그 사람 포함 15명을 사살해도 된다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탄도 이게 이제 덤범이라고 그래서 멍청한 폭탄이거든요. 그게 무슨 네. 말이냐? 포탄이 비싸질수록 정밀 타격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주변을 다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건데 민간인한테. 그러니까 예. 계산을 해보시면 90% 정확도에 15명 정도의 오류율이 있고 폭탄도 그게 아무나 그 위치에서 터트릴 수 있는 거면 쉽게 말해서 한 번 작전을 할 때마다 민간인이 한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 후보군을 사살할 때 최소 몇십 명 이상이 계산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 군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그냥 실행 버튼만 누르면 AI가 알아서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지금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33,000명의 팔레스타인이 숨졌다라고 하마스 보건부가 얘기를 했고요. 네.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13,000명의 테러 조직원을 살해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2만 명 정도의 이제 민간인이 이런 걸 통해 살다라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그 중동 상황이 네. 그러니까 무장 단체하고 민간인들하고 사실 섞여 살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가지가 있고 저 군부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더더욱 위험한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당국이나 민간인 사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기자들 질문이나 언론의 어떤 지적도 받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거의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요즘에는 결국에는 용의자를 표격할 데 있어서 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사 건물에 있거나 군사 활동에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족의 집을 폭격하는 게 훨씬 쉽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찾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이들이 얘기하는 건 그 집에 혼자 있을 때 공격을 하는 버튼을 누른다라는 건데요. 네. 포탄이 가는 동안의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아빠 혼자 있다가 가족들이 오면 그거는 얘가 계산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군이 표적 공습 시도할 때요. 테러 조직원의 어떤 특성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관해서는 좀 알려진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이게 알려지지 않아요. 이게 네. 뭐랑 비슷한 거냐면 유튜브도 유튜브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 알려줘. 그럼 안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차 검증으로 90%의 정확도가 나왔을 때부터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0%. 정말로 90%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어쨌든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이 뭐 강박관념이나 그런 굳은 신념일 수도 있고 때문에 네네. 사실 민간인이 죽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그 기준치가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자, 또 자동으로 사람을 조준하는 AI 조준기 이런 것도 네. 생겼다고 합니다. 네. AI 조준기 일단 어떤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에 보면 조준자나 가늠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원래 이제 총을 잘 쏘는 사람은 그 정렬을 잘해가지고 공격 이제 딱 쏠 때 막 호흡도 멈춰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보는 조준경에 AI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네.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대충 맞추면 AI가 이 공격물을 가장 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딱 되면 제가 격발 버튼을 안 눌러도 자동으로 총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들이 표현하는 거는 조준만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냥 조준해서 격발까지 되는 네, 거군요. 격발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전문 군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총 들고 이러고 있으면 정확하게 맞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이유를 이스라엘에서 처음에 얘기한 건 네. 드론이 이제 조그마한 드론이 계속적으로 공격이 오니까 드론을 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또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 조준경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러 이제 기관총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는 네. 이런 그 어떤 경계선에서 기관총이 이제 모여 있는데도 그 조준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예를 들면 사람이 도망갈 때 그럴 때 이제 맘만 먹으면 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런 기술 때문인지 최근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AI 기술 활용하는 방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소장님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까지 왔는지 좀 요거는 자세히 좀 사례도 여러 가지 들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마스 1인자의 일정을 다 파악을 해서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를 암살하기 위해서 첨단 무기를 포함한 이제 휴미트까지 최대한 역량을 총동원했다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지난해 10월에 기습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어떠한 성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3차례에 걸쳐서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이제 모사드 이제 이스라엘 정보국에서 이제 파악을 했고 그 과정에서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란에 오면 어떤 식으로 숙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3번에 걸쳐서 빅데이터로 쉽게 말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네.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에가 이제 테헤란 북부에 위치한 귀빈용 숙소 6층 건물에 있다가 네네. 그 건물만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그 방 위치만. 그래서 폭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할 방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예측을 네네. 하고 AI 기반으로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이었느냐. 예를 들면 이게 전쟁 지역이 아니라 아까 말한 어쨌든 이 이란의 한복판이잖아요. 테헤란에. 근데 거기서 다른 데가 아니라 딱 이 사람이 묵고 있는 데만 폭탄이 터져서 네. 그 사람 죽었다. 라고 하는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이런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란에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헤즈볼라 겨냥한 일명 삐삐 테러 이게 또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것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부정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건 상당히 장기적으로 준비한 일종의 프로젝트다라고. 그러니까 뭐 공장까지 운영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15년 전부터 작전을 계획하고 그래요. 여러 회사, 그러니까 서류상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삐삐를 공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에 대한 유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삐삐를 쓰는 그렇죠. 거예요. 일부러 삐삐를 쓴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삐삐를 쓰니까 도청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어떻게 했느냐? 이 삐삐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유통을 한 거죠. 유통을 해놨다가 9월 17일에 수천 명에게 동시에 그 코드를 넣거나 어떤 실행을 시켜서 네. 폭탄이 터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에 최소 9명이 사망하고 2,80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거나 불꽃놀이나 총소리 같은 폭발음이 나거나 바지 주머니가 이제 폭발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부터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특히나 이쪽에서의 불안감은 예. 이게 삐삐 말고도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 가전제품에 일종의 군용 고폭탄이 10g에서 20g짜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통신으로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기기가 쉽게 말해서 이제 전쟁의 기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들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대로 이제 일상의 모든 전자기기가 치명적인 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이만저만한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소장님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네. 무차별적인 공격이라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얘기를 하려면 그래도 정확도가 더 높거나 네. 이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AI라는 거는요.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자율주행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쳤어요. 네. 그러면 자율주행차 입장에선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그걸 안 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사람이 다치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이슈 때문에 솔직히 자율주행차가 지금 완벽하게 우리의 보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은 올라와 있어도 자율주행차가 왼쪽으로 꺾어서 3명을 부딪혔고 네.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2명이 부딪히는데 그 2명이 예를 들면 VIP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윤리적 판단들이 되게 어려운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 모든 걸 자율주행차를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상황에선 그건 AI가 알아서 해라고 이제 맡기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충격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갖고 학습을 하는 걸로 퀄리티를 결국 높이는 건데 결국 이들이 일종의 실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좀 씁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가 오류나거나 오판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하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게 좀 나왔었냐면요. 네. F-16 전투기 있잖아요. 네네. F-16 전투기를 미국의 이제 프랭크 캔들 미 공군 장관이 이제 탄 게 있는데 그 F-16이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네. 자율주행을 하는 F-16을 탔어요. 예. 그래서 이미 비행기를 자율주행할 수준 됐는데 아직까지 폭탄을 쏘는 거는 사람의 권한으로 주면서 이제 룰 베이스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로 대응 정보로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디테일들이 지금부터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도덕적인 약간 철학적인 논쟁 이런 건 잠시 접어두고 이스라엘군이 지금 전장에서 사용하는 AI 시스템 위력 또는 이 전투 효과만 본다면 사실 세계 방위 산업이 이제 솔깃할 만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기술이 더 확산될까요? 실제로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경우에 중국의 독재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평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재 국가들 같은 경우에 그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정확도를 높이려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확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지금 국제사회는 AI 무기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대응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네.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핵무기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인간만이 갖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론 같은 경우 이제 자율적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한이 없다면 인류는 기계가 주도하는 위험한 전쟁의 미래로 달려가게 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문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수호할 가치가 있다면 효과적인 도구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휘나 통제를 아주 디테일한 룰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엔 AI 알아서 해요라고 하는 건 결국 인간의 주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논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가을 개편으로 인해서 1타 IT 코너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김덕진 소장님 그동안 유익한 정보 정말 많이 주셨어요. 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퇴근길 시작하고 전후에 준비하시면서 이제 라디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방송이나 다른 데서도 계속 IT 얘기 열심히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네. 또 기회가 또 코너가 아니더라도 네.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일 네. 좀 기억에 남는 네. 뭐라 그럴까요? 주제라 그럴까? 네.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에 불러주실 때 1타 IT 말고 한 2타 IT 정도로 2타 IT? 2타 IT 정도 그럼 어떻게 2탄으로, 다른 거예요? 약간 뒷얘기들 좀 해드리게 정보도 있지만 뒷얘기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AI 관련 얘기들 계속 나눴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이 코너에 시작하는 음악 그 기억하시지만 그 AI로 제가 만들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AI의 양면성에서 어쨌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소희는 25주 400g의 이른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당시 뇌 수축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편인데요. 한쪽 눈은 의안을, 다른 한쪽 눈은 시력이 너무 낮아서 사물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코와 귀의 형태도 무너져 내려 하루빨리 재건 수술이 필요한 상황. 얼굴의 변형으로 물조차 삼키기 어려운 소희는 위와 연결된 호수를 통해 하루 4번 특수 분유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힘겨운 소희 곁엔 연로하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작고 약한 소희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할머니. 소희가 아픔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더웠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 날씨 관련된 어떤 특보도 발효되지 않은 특보라니 아주 깨끗한 날입니다. 오늘 완도가 어제에 이어서 전국에서 또 기온이 가장 높았는데요. 31.5도까지 올랐고 서울은 27.3도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주말 휴일도 전국이 28, 9도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9월 말까지는 낮더위가 좀 더 이어져 일교차가 크겠고 다음 주 중반인 수요일 무렵부터
오후부터 10월 초반쯤부터 늦더위가 꺾이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경기 북부나 강원 영서 북부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 강원 내륙과 산지, 제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또 전국 대부분 오전부터 오후 사이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에 강원 내륙, 전남과 경상권 내륙에 안개도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 광주 28도, 강릉 27, 대구, 제주 29, 완도와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4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과 다르고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도 다른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과 독대를 거듭 요청한 데 대해 어제는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 자리가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금정구청장 선거는 정권에 대해 두 번째 심판을 하는 선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부산을 정권 비판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국회 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편파적 법안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얼굴과 실명을 스스로 공개하고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의정 갈등 문제 등 핵심 현안의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당정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만찬이었던 만큼 열리기 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그런 만찬이었습니다. 만찬장에 다녀오신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관련 얘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맛있게 많이 드셨어요? 네, 뭐 김치찌개가 맛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네, 네. 한동훈 대표가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마련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고기와 그다음에 상추, 김치찌개 이렇게. 음식은 맛있었다. 자, 음식은 맛있었는데 자 다녀오신 분들 중에 화기애애한 자리였다. 그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할 말 못하고 듣기만 하는 자리였다. 다소 볼멘 소리
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김민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어제 만찬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어저께 사실 그 용산 어린이 공원 옆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만찬이었기 때문에 네. 특히 또 어린이 공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저희가 못 가봤어요. 네네.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단 뭐 그 시간에 또 야외에서 시원하고. 에서 뭐 상황 저는 뭐 상당히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뒷담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많이 하신 말씀이 네. 집안 얘기는 담장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 밥 먹는 얘기까지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이게 참 민망하기 거지없습니다.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밥 먹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담장 밖으로 그 집안 얘기는 나가면 안 된다. 근데 김민저 최고위원님은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으니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찬 장소가 야외였고 모두 발언이나 건배사 같은 거 돌아가면서 하는 자리 아니었다 제가 들었어요. 30명 가까운 인사들 함께 했고 윤 대통령이 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게 대화가 좀 오고 가야지 이게 좀 더 이게 으쌰으쌰 하는 건데 좀 네, 옆에 있는 사실 사람들하고만 얘기 나눈 그런 수준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 비정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비정형? 네 얘기 네.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 모임할 때 식순정하고 사회자가 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사회자도 없었어요. 네, 그냥 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그런 뭐 식사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얘기하면 안 돼. 네, 누구만 얘기해야 돼. 뭐 이런 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원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게 조금 있어도 조금 목소리 높이면은 대통령한테도 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는 자리였다. 뭐 물론 당연합니다. 한 대표하고 대통령 거리는 한 몇 바로 미터? 마주 보는 한 2미터? 2미터 안 되죠. 왜냐하면 탁자가 그렇게 큰 거 아니니까요. 한 바로 1미터? 마주 보는 아, 그래요? 상황이었고 뭐 네네. 탁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옆으로 길이는 길지만 네. 마주 보는 간격이 그렇게 뭐 2미터도 안 되고 한 1미터 1미터도 안 되죠. 무슨 그래요? 탁자가 1미터씩 되겠어요. 되게 가까운 건데. 네, 그래서 가까운 데서 밥을 먹었고 저는 마주보고 있는 자리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들이 다 들렸습니다. 들렸어요? 네, 아, 그래서 뭐 그래요? 이게 소통을 할 수 없는 자리처럼 지금 묘사가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게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하지 않겠냐. 여기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 갔으니까. 근데 그게 없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네, 만약에 대통령이 일어서서 인사말을 하고 앉아서 밥을 네. 먹는 자리였다라고 하면 그 맞은편에 있는 한동훈 대표도 같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게 이게 격에 맞는 거죠. 네, 대통령도 그런 건 없었다 이거죠. 네, 다 같이 그냥 앉아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네. 누구의 순서가 있었다, 없었다, 발언 기회도 안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옳지 않은 얘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그리고 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는 불과 뭐 기껏 해봤자 1미터 정도 네, 사이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다. 네, 네. 근데 제 생각에 네. 두 분의 대화를 참석한 사람들도 좀 궁금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민전 최고위원님이 이렇게 드시면서 엽기를 세워가지고 좀 얘기 들었다면 어떤 얘기 좀 네, 뭐 기억에 남는 얘기 어떤 다양한 얘기 있어요? 말씀하셨고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뭐 기사화도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네. 원전과 체코가 아무래도 체코 이제 순방하시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동 내지는 좀 관심이 많았던 얘기라고 하면 집권 이후에 창원을 방문했고 특정 기업의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우 에너지빌리티를 방문했더니 거기에는 이미 원전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뭐 망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그 협력 업체들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산업은행 등으로 하여금 뭐
이 뭐라고 그러죠? 돈을 빌려주고 대출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을 쭉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 있고 또 야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죠. 대우 에너지빌리티 네. 방문을 하셔서 거기서 다시 회생하기 위해서 막 몰두하고 이렇게 그 노력하는 부분들을 네. 보고 오신 부분은 아주 네, 그 생생하게 부분에 대한 묘사.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고 원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원전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 소위 이제 AI 시대라고 하는 게 결국 전기를 먹는 네. 시대가 될 수밖에 예, 없기 예.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에 500기 이상의 원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서 상당수를 좀 수주받을 수 있도록 전전하자. 노력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들 주로 하셨어요. 그래요. 자, 혹시 그래도 대통령과의 식사니까 우리 김민전 최고위원님도 요 말씀은 하나 기회 되면 해야지 하고 준비해 간 거 혹시 사실 네. 저는 이번에 가면서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 자리에 가기 이전에 많이 나왔던 뉴스가 독대를 신청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으시구나. 네, 네. 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테니까 그거 하시면 듣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한 대표가 네. 예. 한 대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통령 얘기는 이제 원전 얘기 좀 많이 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나는 거 얘기를 하셨는데 자, 또 일반 시민들은 또 그게 이게 당연히 궁금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정 갈등이라든지 뭐 배춧값 이런 물가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올 만한데 그런 얘기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사실 의정 갈등에 대한 얘기가 주제이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참석자들에게 어느 상임위에 있느냐 네. 이런 얘기를 물으시고 또 각 상임위에서 또 어떤 쟁점들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나눴고요. 그러나 지금 현안에 대해서 현안 1 현안 2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네.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과 그리고 이 정책위원장 이런 분들은 새로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하자, 같이 밥 한 먹자. 새로 그 성격이 임명이 됐으니까. 강했다? 네, 그렇게 되었지만 저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어떤 데이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네네. 생각을 하죠. 네. 자, 여튼 우리 김민전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부린 그런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견례만 하고 온 거를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 자주 만나지도 않으면서 만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전적으로 당에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저희가 어떤 현안을 가지고 가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상의하고 가서 현안을 좀 더 깊이 있게 꺼냈다라고 하면 또 그에 대한 대답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다 해서 논의하고 가지도 않았고 그냥 가서 있다가 왔는데 이게 우리가 많은 저녁 약속들을 하지만 네. 그 저녁 약속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무슨 현안을 가지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끝나고 나서 이게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네. 저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식사하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거는 되게 부정적이거나 약간 왜 당정 관계 이게 삐걱하고 있나 이런 톤으로 아마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측면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좀 스타일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스타일 차이? 생각을 무슨 합니다. 뜻이죠? 예를 든다라고 하면 한 대표는 뭐든지 다 언론에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독대를 신청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신청 당하는 입장에서는 네. 아니 이거 언제 하고 이런 거는 직접 얘기해도 되고 이게 또 언제 날짜가 조율될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 이걸 또 언론에 먼저 얘기를 확 해버리면 네.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쪽에서는 것이고요. 좀 불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네. 스타일들에 있어서 서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계속 이렇게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네. 사실 일부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다양하게 대통령께서 만나고
또 그 만나는 분들한테서 민심의 동향, 정책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내가 만나고 왔어. 내가 만나자고 전화했어. 네. 막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특히 이제 집안 얘기는 좀 단박을 안 나가는 게 그러면서도 정말 정부가 민심이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게 우리의 입장이 아닐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마치 야당 당대표처럼 좀 독대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게 이 스타일이 그러나 또 저는 한 대표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한 대표의 스타일이니까 뭐든지 다 공개한다. 그게 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뭐든지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이게 한 대표의 스타일인 것이고 그러나 또 집권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왜 언론 플레이하냐?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자꾸 다 언론에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정말 한 집 식구 맞아?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뭐 우리가 가족 간에도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뭐 자식도 다 아롱다롱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화합하고 또 그 화합하는 가운데에서 보다 더 좋은 국정의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 그것이 또 국민에 대한 우리의 책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의원님 지금은 이제 독대를 이게 독대 요청했다는 걸 공개했냐 안 했냐 이거 스타일 차이 말씀하셨는데 독대 자체만 놓고 보면 자 또 어제 만찬 후에도 홍철호 정무수석 통해서 독대 재차 요청했다는 게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입니다. 자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앞에서 제가 이제 담장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다양한 소통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소통이 일일이 다 언론에 공개된다라고 하면 과연 신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 대표처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정말 신뢰를 가지고 아낌없이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좀 더 나은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튼 두 분의 독대 이거는 여러 관계 여러 만남 다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독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단시일 내에 두 분 독대가 좀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퍼센트로 따진다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저는 좀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뭐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라고 하면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것은 뭐 특정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그 시간을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종 영화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간 몇 분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어저께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독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도 당황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김민저 최고위원님 말씀은 어제도 말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당연합니다. 왜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얘기라고 하는 게 뭐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다 준비해서 뭐 이게 낭독하는 것이어서 끼어들기 어렵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얘기를 우리 쪽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죠. 근데 의정 갈등 부분의 어떤 미묘한 부분이나 김 여사 부분의 미묘한 부분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뭐 전문가라든지 라고 한다면 혹은 다른 언론인이라든지 그러면 그 앞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단둘이서 얘기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어저께 갔던 우리들도 당의 지도부이고요. 또 대통령과 같이 배석했던 분들도 용산에 다 수석 비서들이었습니다. 비서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같이 논의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어제와 같은 귀한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어젠다를 꺼내지 않은 것은 조금 저는 실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이건 너무 돌직구성으로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보였다 아니다.
어저께 자리에서 봐서는 저는 뭐 감정의 골이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래요? 다만 이게 이제 한번 굴러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아니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제가 최고위원회 비공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자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네. 소위 커플링이라고 얘기하죠. 네, 네.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요.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은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내가 이겨야 너가 죽어야 내가 이긴다. 이런 게임이 아니라는 같이 것입니다.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예. 같이 협력해서 가야 서로가 다 이기는 게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협력하고 어떻게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드릴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이게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또 야당의 공세가 워낙 거센 지금 국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야를 상대로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도 더 나빠지고 한 대표 리더십도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그 뭐 여러 가지로 여권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서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사실 왜 이 갈등이 있다고 비춰지는지도 저는 조금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네.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평론할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때 이건 너무 빠르다. 네. 왜 이런 인사를 하시느냐 이런 식의 평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임명하면서 했던 얘기가 네. 독립운동하듯이 수사를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임명을 했고 또 법무장관으로서도 훌륭하게 그의 직을 다했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얘기다.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 결국 선거를 막고 나서부터 비대위원장을 맡고 나서부터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삐걱거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게 다 갈등을 또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네. 본다라고 하면 그 삐걱거림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분의 목표는 같을 수밖에 없고 두 분이 같은 곳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은 가끔씩 상할 수 있어요. 특히 아마 같이 감정이 상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 좀 더 섭섭하지 않을까요? 윗자리에 있던 사람이 좀 더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시고 수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더 노력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당 대표라고 하는 공식적인 지위를 그럼 무시해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한 당의 공당의 대표이고 뭐 63%의 높은 지지율로 네. 당선되었다라고 하면 이 공당의 대표로서의 또 위상도 대통령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작은 갈등을 할 때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절정을 보입니다. 서울 시내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가 심한데요. 탄천 1교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 성산램프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생겨서 혼잡하고요. 이후에도 정릉터널 입구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다시 정릉에서 종암까지 많이 밀리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김포에서 송내까지 길게 막히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조남에서 수암터널까지 교통량 늘었고요.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1km 구간 정체고요. 이후 팔탄분기점과 비봉에서 팔곡터널, 또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 나들목까지도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수요일엔 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불공정하다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김도영이 사상 첫 40홈런 40도루 기록에 이제 홈런 2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이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축구협회를 질타를 했어요. 네. 어제 아마 좀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축구협회 이 정도의 난맥상이었나? 대체 우리가 어디서부터 개선을 해야 될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그 의원들의 질문도 자료를 잘 주지 않아서 계속 반복되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어제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축구협회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막 말을 맞추거나 짜지는 않은 것 같다.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많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다. 네, 고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쟁점은 역시 그 불공정하게 감독을 선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독 선임 과정. 네. 그러면서 이제 근거로 제시한 게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최종 3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두 분의 외국인 감독들에게는 굉장히 치밀하게 면접을 한 반면에 홍명보 감독에게는 그냥 면담을 하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밤 나와서 11시에 집 근처 빵집? 아, 빵집. 예. 예. 커피도 마셨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안 마셨다고 하니까 예.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몽규 회장이 그럼 그 얘기만 듣고 결정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과정에서도 그러면 평가를 했을 거 아니냐. 예. 수십억 원의 연봉을 주는 사람에게 뭐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아니면 치밀하게 그 사람의 평가가 나타나야 네. 당신이 그 사람을 선택했지 않겠냐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 드러났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뽑은 사람 있잖아요. 네. 이인생 기술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적법한 절차나 과정을 밟고 뭐 그 권한을 갖게 됐느냐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11차 전력강화위원회다. 또 임시 전력강화위원회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네.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위원회를 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본인이 설득하고 이름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정몽규 회장이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축구협회 행정 자체가 무원칙이고 그냥 뭐 되는 대로 해. 뭐 결정됐어? 그러면 해 가지고 가. 이런 문제들이 걸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마 그런 일이 결정되고 나서 이영표 축구협회 해설위원 예전에 부회장을 지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축구인들은 더 이상 행정하지 말아야 한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남길 건 남기고 적을 건 적고 이걸 남겨뒀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관리 감독에 소홀하고 모든 절차를 무시한 정몽규 축구협회장한테 질타가 갔는데 그렇게 되니까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서 자진 사퇴할 거냐 아니면 적어도 다음 사연임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나가지 않아줬으면 하는 팬들의 마음이 전해지긴 했는데 뭐 본인은 굉장히 일단 말을 흐렸으니까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사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네. 홍명보 감독 반응은 어땠습니까? 홍 감독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이미 한번 성적 때문에 경질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임명됐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내가 특별하게 혜택을 받은 건 없는 것 같고 내가 또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퇴할 의사는 없다. 그리고 이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자기가 2순위, 3순위면 몰라도 1순위니까 받았다. 이게 이제 홍 감독 대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빵집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당신이 1순위고 그러니까 과거에 뭐 브라질 월드컵에서 아픈 상처가 있지만 한번 만회도 하고 한국 축구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면 어떠냐라는 것에 설득을 당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공정한 절차는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증거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증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시면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복잡한 자료 제시도 못한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중학생들의 PPT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였으니까 일단 뭐 그 임명을 받은 입장에서 홍 감독은 사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고 뭐라고 답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죠. 사연임에 도전할 거냐, 예. 도전할 거냐.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더 하게 되면 축구협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사숙고하겠다. 이건 정말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도 아니고 안 하겠다도 아니고. 야, 그 되게 준비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대답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일본으로 준비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어제 뭐 무능하고 행정 절차를 따르지 못하고 하는 건 충분히 어느 정도,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어제 도덕적인 불감증을 드러낸 건 사실이잖아요. 삼선하는 과정에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위원장하고 골프를 쳤다. 예. 사실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 정도 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3연임을 심의하는 사람과 뭐 그냥 친해서 친분을 갖고 칠 수 있겠지만 뭐 쳐보시면 아시잖아요. 4-5시간에 되는 시간 동안에 그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나 하는 것도 의심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4연임을 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국제적인 역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출마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봐서는 뭐 무능하고 절차를 따르지 못하고 한 것들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해서 일부가 용서된다고 한다면 이런 도덕적인 불감증은 사실 굉장히 정말 질타를 받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참고인으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도 출석을 했습니다. 정몽규 체제는 끝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공개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발언일 수도 있는데 김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는 이 정도 사이다는 없었죠. 왜냐하면 그것도 사람들이 직접 있는데,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작심하고 그래서 팬들의 의견을 잘 전달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지금 보이지 않는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체육관 선거 같이 외부에서 들어가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공헌하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네. 한마디로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가지고 간다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팬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그 궁금증이나 아쉬움을 토로해 준 건 굉장히 좋은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참고인을 조금 더 협회 이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협회 운영에 직접 참여해서 본인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도무지 통하지 않는 말들, 네.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서 한국 축구 발전이 이거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걸 실감했다는 그런 사람을 더 찾았으면, 예를 들어 뭐 박주호 위원만 해도 그럴 수 있겠죠. 전력강화위원회 가서 내 말은 도무지 먹히지도 않고 내가 결정한 게 없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1순위고 이 사람이 국가대표팀 감독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나 깜짝 놀랐다. 네. 그리고 우리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 거기서 불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인 뭐 해설위원의 시선보다는 오히려 좀 더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관여가 되는 사람. 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사실 클린스만 감독을 왜 선임했냐의 문제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선임하는 과정에 있던 사람들을 증인 내지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축구 팬들의 궁금증 조금 더 쉽게 또 클리어하게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조금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제 감사한다고 하는데 감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네, 어제 그 유인촌 장관이 이제 10월 2일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네.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또 걸리는 게 그겁니다. 불공정하게 선임된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홍명보 감독한테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지난 2010년에 프랑스가 남아공 월드컵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서 그 레이몽 도메닉 감독하고 축구협회장이 한 분은 사임이 되고 한 분은 전격 경질이 된 적이 있었어요. 예, 축구가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대통령이 면담을 하고 국회 청문회까지 가서 할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06년에 그 레이몽 도메닉 감독하고 준우승하는 모습을 독일에 직접 지켜봤었기 때문에 명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문제를 뭐 좀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축구에서, 물론 청문회는 아닙니다만 국회 현안 질의에 가서 이런 문제를 당해서 한다는 걸 봤을 때는 얼마나 요즘 열린 그 기회, 공정한 절차, 그리고 투명한 선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됐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셨고요. 국회 문체위에선 또 대한체육회와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도 있었습니다. 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선수가 제기했던 용품 사용 규정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협회장이 그랬는데 사실은
의원이 계속 추궁하니까 쫓기듯 대답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의원님들이 좀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대응을 잘했다고 하는 게 네. 홍명보 감독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선수에게 축구하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네. 경기력과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정말 서슴지 않고 뭐라 그랬었죠? 경기력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주요한 장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배드민턴 협회장 입장에서도 물론 본인도 굉장히 지금 그 후원사와의 계약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법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도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그게 회피용이 될지 아니면 지금부터 가서 정말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지를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안세영 선수가 제기했던 문제가 하나씩 풀려나간다는 걸 보면 네,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세영 선수 발에 물집이 잡힌 사진 이게 공개됐죠? 네, 어제 민영배 의원인가요? 뭐 이 사진을 잠깐 좀 보여달라. 네. 근데 사실 발이 나왔을 때는 사실 발만 보면 잘 모르잖아요. 어떤 네, 저희 유튜브에도 지금 그 사진이 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 네네. 발 그림을 보면서 거의 물집이 터져서 굳은 살이 박힌 것 같은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정말 그 신발을 신고 뛰었을 때 우리 조금만 가시가 뭐 해도 아프고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근데 선수가 결승전에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좀 거기서 좀 아쉬운 거는 그 김학균 대표팀 감독의 대답입니다. 훈련이나 대회에서 선수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거기서 우리 대표팀 선생님들, 감독 선생님들 조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더 저한 건 사실 그 스폰서 관계는 대표팀 감독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진짜 어디 불구경하듯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땐 어른의 입장에서 이런 대답을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저도 뭐 조금 하고 나면 아프고 그런데 그 결승전을 뛸 때까지 그 상황이 참 녹록치 않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우리 그 체육계 이제 주는 시사점이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자, 막바지에 접어든 프로야구 얘기해 봅니다. 기아 김도영 선수가 사상 첫 40홈런 40도루에 이제 홈런 2개만을 남겨뒀어요. 지금 경기 얼마나 남았습니까? 네, 경기 4경기가 남았는데 오늘 네. 조금 전에 경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롯데와의 광주 경기를 네네. 시작을 해서 뭐 이제 4경기 남았는데 홈런 2개를 때려야 되네요. 2개를 때려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딱 떠오르는 말 있죠. 과연 투수들이 정면 승부를 해줄 것인가의 문제가 떠오릅니다. 이게 왜냐면 자기가 그 재물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그냥 그 야구에서는 박제라고 하거든요. 기록의 상대로 누구의 몇 번째 공을 받아쳐서 우측 담장을 넘겼습니다. 하게 되면 그 기록의 박제가 되는 게 있어서 그걸 할지 아니면 정말 폭탄 돌럭이라고 그러죠. 예. 왜 지금 이제 어차피 에이스 선수들은 모든 게 결정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불펜 선수라든가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선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그 선수들이 본인이 책임질 거냐 아니면 다음 투수가 저 선수를 맞춰주기를 바랄 거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이범호 감독 입장에서는 기아의 이범호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박을 걸었어요. 예. 1번 타자 리드오프에 지명 타자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번 뭐 적어도 4번 그리고 많이 나오면 5번이나 6번 나올 타석에 들어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1번 타자고 지명 타자이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김도영 선수가 3루에 있을 때 약간의 그 실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부담 없이 오로지 홈런에 집중해라가 되거든요. 4경기 남았는데 글쎄요. 뭐 김태형 감독이나 뭐 그 명장들은 지난 오타니 선수의 그 경기를 봤겠죠.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라라고 하는 오더를 내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제 LG가 SSG 물리치고 3위 확정 지었습니다. 4위는 두산 이제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을 야구 마지막 티켓은 5위 KT와 6위 SSG 경쟁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문제는 경기 수의 문제가 있어요. 네. KT는 2경기 남았습니다. 2경기 남아서 뭐 2경기를 다 이기고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LG는 4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4경기를 다 이긴다고 한다면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SSG 같은 경우에는 오늘과 내일은 NC 또 한화, 키움 약간 상대적으로 하위 팀과의 경기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SSG도 끝까지 그야말로 피말리는 승부를 펼쳐갈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53호 홈런 55도루 기록했습니다. 이제 60에 도전할 태세예요. 오늘도 경기 있었죠. 네, 근데 오늘 홈런을 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5경기 남았거든요. 샌디에고와의 2경기 그리고 저번에 그 53 홈런을 쳤던 콜로라도의 3연전. 이것도 정면 승부를 계속 해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오타니 선수가 저번에 보셨잖아요. 2개씩 몰아치는 거. 그러니까요. 그런다면은 도로 2개씩 몰아치고 2개씩 도루를 하게 된다면 사상천 60도 아직까지는 신락 같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환수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파뉴로 만나보던 스포츠 코너 다음 주부터는 매주 목요일 6시 반 목요일엔 스포츠 코너로 만나 뵙겠습니다. 김환수 기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도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된 성배. 법 지식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자, 먼저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사 관련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기소 권고 내렸습니다. 지난번 김 여사에게는 만장일치로 이제 불기소 처분 권고했었는데 최 목사에게는 반대되는 결론이 나왔어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법령은 청탁금지법입니다. 소위 네네. 말하는 김영란법이고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직무에 관해서 특정 금품 이상을 이제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최 목사가 제공한 가방이라든가 뭐 양주라든가 화장품 선물이 이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는 이 직무와 관련한 이제 금품 수수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장시간 토론과 이 검토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는 8대7로 그래도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타당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은 어찌됐든 청탁의 금품의 수수라든가 우리 소위 말한 뇌물 사건에서 준 사람 받은 사람이 보통은 대항범으로 같이 처벌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은 불기소 의견이고 한 사람은 기소 의견이니까 너무 충돌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청탁금지법에서는 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는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하기 어렵다라는 수사심의 결과가 있었던 상황이고 반면에 금품을 줬다라고 하는 최 목사 같은 경우는 일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 대가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 여사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 권고 결론 나온 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배우자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네, 나아가서는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알선 수재라든가 변호사법 위반 이 두 죄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알선하거나 사람을 소개하면서 돈을 주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결국은 업무상 대가관계, 구체적인 어떤 청탁이라는 던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나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는 이런 증거를 뚜렷하게 찾기 어렵다,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불기소 의견을 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최 목사 건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대7로 이제 의견이 갈렸습니다. 8명이 기소 권고인 찬성을 했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8대7이라는 건 그만큼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유무죄의 경계선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내부적으로 직무 관련성 관련해서 찬반 이런 표결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야기로는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도 거의 반반 의견이 좀 갈렸다라고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8대7로 의견이 갈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다양한 시각 속에서 어떤 시각에 따라서는 유죄로 볼 수도 있고
무죄로 볼 수도 있고 네.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검찰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어떤 청탁이나 대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다 보면 것이 아니라 네네. 여러 가지 재반 경위를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을 찾아갈 때 사교적 의례적으로 선물을 한다거나 이제 찾아뵀을 때 우호적인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 주장하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김창준 의원에 대해서 국정자문위원으로 뭐 임명해달라고 한다던가 통일TV를 재송출해달라고 한다는 거는 시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탁의 대가로 보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었고요. 다만 최 목사는 이 사건이 좀 특수한 거는 보통 검사는 기소하려고 하고 피의자는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은 검사는 이게 죄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피의자인 최 목사는 내가 스스로 이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다 이런 주장이 이제 맞붙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검사 피의자 주장 다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들어봐도 결론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자 이제 직무 관련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무 관련성의 근거는 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우리 대통령의 직무라는 것은 우리가 포괄적 뇌물죄라고 이야기한 것이 국정 전반에 사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인사 관련된 문제라든가 어떤 방송의 송출 문제라든가를 보면 포괄적인 어떤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이 업무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이 물건 선물을 줬을 때 예를 들면 이 디올백이라든가 화장품을 줬을 때 이 물건을 주는 목적이 이 구체적인 청탁을 실현하기 위한 대가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대가로 들어오거나 청탁의 대가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즉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받았다라는 것이고 최 목사는 그거를 위해서 줬다 이렇게 지금 서로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자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게 지난 5월이었고요. 김 여사 수사심의로 결론이 정해지나 했는데 사건의 이제 최종 방향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검찰한테 지금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검찰은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고 검찰의 수사 관련해서 독립성, 객관성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납득시킬 지가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범의 성격을 가진 범죄 같은 경우는 같이 모두 불기소하거나 같이 기소하거나 이게 자연스럽죠. 한 명은 처벌하고 한 명은 불기소하기 굉장히 좀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두 사람 기소하거나 두 사람 다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 예상되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혐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대내적으로 이것이 김 여사 사건은 무죄 쪽으로 많은 의견을 냈고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게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기소 의견을 가지고 이걸 완전히 뒤집고 기소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권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적극적으로 참고는 해야 되지만 권고잖아요. 네, 강제적 효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최종적인 권한과 결정, 책임으로 이제 기소를 결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공수처에서 뭐 알선수재나 이런 걸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고 또 특검법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사안이 기소가 돼서 처벌될지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검찰이 또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를 또 특검도 또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여러 가지로 골치는 아프겠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도 불기소 권고로 나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사건이 말끔하게 정리됐다라고 하고 양쪽을 불기소했으면 논란이 조금 사그러들고 어떤 수사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됐을 텐데 또 수심위원회는 법률가도 들어가지만 교사 뭐 외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있다 보면 보니까 법률 전문가 아닌 분도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실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으나 그럼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려보면 어떻겠느냐 조금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일수록 그런 취지의 의견이 나온 만큼 검찰에서도 이게 검찰의 시각으로 무작정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 법원으로 올려서 이거를 유죄인지 무죄인지 법원의 심판을 받아본다.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이제 야권 쪽에서 당연히 나올 거로 보이고 다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만 예를 들면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고 처벌을 하려면 그 공직자 배우자인 윤 대통령이 이것을 알면서도 신고를 안 하거나
아닙니까? 네. 알면서도 청탁 관계를 이제 들어주려고 했다면 이제 처벌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대통령은 형사상 임기 중에 소추할 수 없고 해석상 소추할 수 없으면 수사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수사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경남 거제 한 아파트 베란다 시멘트에서 시신이 나왔습니다. 50대 남성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아파트에 시신을 은닉한 겁니다. 16년 만에 범행이 발각됐어요. 네, 그것도 사실은 사안을 보면 좀 엽기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안전범죄를 꿈꾸던 이 남성이 결국은 이렇게 전모가 드러나서 처벌되는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네네. 2008년경입니다. 본인과 같이 살고 있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한 이후에 이 시신을 보통 뭐 야산에 은닉하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원룸 앞에 베란다 공간에 이 가방에 넣은 시신을 뭐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쌓아서 아무도 모르게 구조물인 것처럼 시멘트 속에 부어서 무려 이 16년이나 이렇게 보관했던 사건인데요. 그리고 더 엽기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8년가량 그 집에서 살았어요?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그 시신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이제 살다가 2016년에 이르러서 본인이 마약 투약죄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쪽에는 살진 않았지만 이 본인이 살해한 시신과 같이 동거란 이 사안도 좀 놀랄 뿐만 아니라 다행스럽게 아무도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 그것도 참 처벌이 이상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건물 구조이구나라고 네네. 오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난달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네. 아래층에. 발각된 경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사업자들이 이거를 깨부수다가 가방을 발견하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공사업자들이 발견을 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16년간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 있었을까 싶은데 여하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결국 공사를 하면서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실종 신고 이뤄진 게 또 사건 발생 한 3년 뒤 2011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이 피해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족 간의 교류가 뚜렷하지 않고 간헐적으로만 연락을 하다가 교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가족들은 그냥 3년, 2, 3년 연락이 안 돼도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다가 3년째에 이르러서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3년째 신고했을 땐 실종 신고로 접수가 됐고 실종인지 그러니까 살인 사건인지 전혀 정황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참고인으로 이 가해자인 남자친구를 조사는 하긴 했지만 3년 동안 완벽하게 물증이 사라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현장도 모두 다 훼손이 됐고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사망 자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 구체적으로 강력 사건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미제 실종 사건으로만 남아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게 아니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나 봐요. 네, 그 당시 여자친구 어디 갔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헤어져서 행방을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조사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경찰로서도 더 이상 추궁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이건 어떻게 범죄 어떤 그 유형으로 보면 되게 중한 범죄 같은데 시간은 상당히 지났습니다. 자,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당연합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고 다만 사체 은닉을 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7년이 지나서 이걸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살인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체를 은닉하는 방식 더군다나 좀 잔인하죠. 그런 방식인 경우에는 양형 요소로 굉장히 가중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자를 어떻게 보면 건축자재 안에 사실은 장례도 치를 수 없도록 잔인하게 사체 은닉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양형이 나올 것이 자명하고요. 특히 이 남성은 또 마약 사건으로 지금 추가로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살인과 마약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게 이런
엽기적인 매장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또 유사한 사례가 그 전에 좀 기억이 나는 게 있으세요? 간혹 이렇게 건축물의 벽에 시신을 은닉하고 매장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시신만 드러나지 않으면 본인들이 이제 적발되거나 처벌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 집의 건물에 또는 본인 집의 냉장고에 이렇게 은닉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어떤 경위로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발된다. 그리고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20년 지나서 30년 지나도 처벌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손 변호사님. 살인죄 그 공소시효 없어진 게 그 언제 없어졌어요? 제 기억은 201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군요. 네, 처음에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15년만 어떻게 버티면은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숨어 지내기 바빴는데 그 이후에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25년으로 연장을 했죠. 그러다가 우리가 어린 아이가 그 뜨거운 물에 계기가 뭐였어요? 그 어린 아이가 뜨거운 물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소시효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원래는 공소시효가 회에 도주하면 중단시키고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는 사회에서 시간적 제한을 두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한다라는 목적으로 살인죄는 폐지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왕 조용필이 11년 만에 컴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 22일에 나오는 20번째 정규 앨범, 지난 2013년에 발매한 이 곡처럼 멋진 곡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용필의 바운스, 오늘 끝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그대가 돌아서면